자, 오늘의 이야기 바로 시작해볼까요? 우리는 자살이라는 어쩌면 이 세상에서 가장 개인적인 행위 뒤에 숨어있는 거대하고 보이지 않는 힘에 대해 파헤쳐볼 겁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의 중심에는 사회학의 문을 연 거장, 바로 에밀 듀르켐이 있습니다. 모든 것은 바로 이 질문에서 시작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 사람의 가장 외롭고 고독한 결정이 사실은 우리 사회 전체가 만들어내는 거대한 파도의 일부라면 어떨 것 같으세요? 정말 충격적이지 않나요? 듀르켐이 우리에게 던진 질문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네, 바로 이 사람이 에밀 듀르켐입니다. 1897년, 당시 사람들은 자살을 뭐라고 생각했을까요? 당연히 저 사람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었나 보다. 우울증이 심했나? 뭐 이런 식으로 전부 개인의 탓으로만 돌렸죠. 그런데 듀르켐이 나타나서 완전히 판을 뒤집어 버립니다. 아니, 자살은 사회적 사실이다 라고 선언한 거죠. 이건 말하자면 자살률은 개인의 성적표가 아니라 우리 사회의 건강검진표 같은 거라는 그야말로 혁명적인 생각이었습니다. 자, 그럼 이 보이지 않는 사회적 힘이라는 게 대체 뭘까요? 지금부터 우리도 듀르켐처럼 탐정이 되어서 그 힘의 정체를 한번 추적해 보겠습니다. 우리 삶을 뒤에서 조종하고 있는 이 거대한 힘 한번 파헤쳐 보죠. 듀르켐이 살았던 시대를 한번 상상해 보세요. 산업혁명, 프랑스혁명, 그야말로 모든 게 뒤집어지던 대격변의 시대였습니다. 수백 년 된 낡은 질서는 무너지고 사람들은 고향을 떠나 낯선 도시로 몰려들었죠. 뭐랄까, 거대한 공동체라는 뿌리가 뽑힌 채 개개인이 그냥 흩어져 방황하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듀르켐은 바로 이 상처받고 분열된 사회를 어떻게든 이해하고 또 치유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나온 개념이 바로 이거예요. 우리의 가장 개인적인 행동조차 외부의 사회적 힘에 의해 인도된다. 이게 듀르켐 사상의 핵심, 바로 사회적 사실이라는 개념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사회라는 게 그냥 저랑 여러분 같은 개인들이 모여있는 덩어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자체로 살아 움직이면서 우리에게 압력을 가하는 어떤 독자적인 힘을 가진 실체라는 거죠. 비유하자면 중력 같아요. 눈에는 안 보이지만 우리 모두가 그 영향을 받고 있잖아요. 사회도 그렇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듀르켐의 본격적인 수사 현장으로 들어가 보시죠. 그는 과연 이 보이지 않는 힘의 증거를 어떻게 찾아냈을까요? 진짜 뛰어난 탐정처럼 듀르켐은 일단 뻔한 용의자들부터 하나씩 지워나갔습니다. 당시 사람들이 자살의 원인은 이거다라고 믿었던 것들이죠. 첫째, 정신질환. 데이터를 보니 정신질환자가 많은 나라라고 자살률이 꼭 높은 건 아니었어요. 탈락. 둘째, 기후. 날씨가 우중충해서 그런 거 아니야? 했는데 그것도 자살률 패턴이랑 딱 들어맞지 않았습니다. 탈락. 마지막으로 모방. 누가 하니까 따라하는 거다. 이것도 일부는 설명할 수 있지만 왜 특정 집단에서 수십 년간 꾸준히 일정한 비율이 나타나는지는 설명이 안 됐죠. 이렇게 가장 유력한 용의자들이 전부 알리바이가 깨진 겁니다. 자, 바로 이 지점에서 사건은 미궁에 빠지는 듯 하다가 결정적인 단서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데이터를 깊게 파고들수록 정말 이상한 패턴들이 보였거든요. 예를 들면 같은 기독교인데도 카톨릭 신자들 사이보다 개신교 신자들 사이에서 자살률이 더 높았어요. 또 결혼한 사람보다 혼자 사는 사람들의 자살률이 훨씬 높았고요. 가장 이상한 건 이거예요. 경제가 폭삭 망했을 때뿐만 아니라 갑자기 너무 잘 풀려서 번영할 때도 자살률이 치솟는 겁니다. 이상하죠? 이건 더 이상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는 강력한 신호였습니다. 바로 그 사람이 속한 집단의 특성과 관련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 모든 단서들이 가리키는 범위는 단 하나였습니다. 바로 사회와의 연결고리. 다시 말해 한 개인이 사회라는 공동체와 얼마나 튼튼하게 또 얼마나 안정적으로 연결되어 있느냐. 바로 이 연결의 힘이 삶과 죽음을 가르는 결정적인 열쇠였던 겁니다. 이게 바로 듀르켐의 정말 위대한 발견이었어요. 자, 이 위대한 발견을 토대로 듀르켐은 마침내 이 미스터리를 풀어낼 이론을 완성합니다. 그게 바로 지금부터 살펴볼 자살의 4가지 유형입니다. 듀르켐의 이론은 두 개의 큰 기둥으로 세워져 있어요. 첫 번째는 사회적 통합입니다. 이건 내가 얼마나 이 공동체의 일원이라고 느끼는가, 즉 소속감의 문제예요. 가족,
친구, 종교 공동체 같은 것들이죠. 두 번째 기둥은 사회적 규제입니다. 이건 사회가 법이나 도덕, 간섭 같은 걸로 우리 행동에 가하는 일종의 브레이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뒤르켐은 이 통합과 규제, 이 두 가지 힘의 균형이 깨질 때 비극이 발생한다고 본 겁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유형부터 볼까요? 바로 이기적 자살입니다. 이름이 좀 그렇죠? 이건 사회적 통합이 너무 약할 때, 즉 개인이 너무 고립되어 있을 때 발생합니다. 아까 봤던 단서들, 이제 퍼즐이 맞춰지시죠? 왜 상대적으로 개인의 신념을 강조하는 개신교 공동체에서, 왜 가족이라는 든든한 통합체가 없는 독신자들 사이에서 자살률이 높았는지 바로 이 이기적 자살로 설명이 되는 겁니다. 그럼 반대로 통합이 너무 강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게 바로 이타적 자살입니다. 이건 개인이 집단에 너무 깊이 동화된 나머지 자기 자신의 생명보다 집단의 가치를 더 중요하게 여기는 상태예요. 예를 들면 국가를 위해 목숨을 바치는 군인이나 집단의 명예를 위해 희생하는 경우를 생각하시면 이해가 쉬울 겁니다. 내가 사라져도 집단은 영원하다는 믿음이 극단적으로 발현된 거죠. 세 번째는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아노미적 자살. 이건 다른 축, 즉 사회적 규제가 갑자기 약해졌을 때 나타납니다. 사회가 너무 급격하게 변해서 기존의 규칙이나 도덕이 힘을 잃는 상태, 이걸 아노미라고 하거든요. 아까 경제 위기 때뿐만 아니라 갑자기 벼락부자가 됐을 때도 자살률이 오른다고 했죠? 그게 바로 이겁니다. 삶의 룰이 갑자기 사라져버리니까 끝없는 욕망과 혼란 속에서 사람들이 길을 잃게 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 숙명적 자살입니다. 이건 아노미적 자살과 정반대예요. 사회적 규제가 너무너무 강해서 숨 쉴 틈도 없을 때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벗어날 희망이 전혀 없는 노예의 삶을 생각해 보세요. 미래가 완전히 막혀 있다는 그 끔찍한 절망감이 원인이 되는 거죠. 뒤르켐도 이건 매우 예외적인 경우라고 봤습니다. 자, 이렇게 뒤르켐은 자살의 4가지 유형을 정리했습니다. 근데요, 이 연구의 진짜 대단한 점은 단순히 자살의 원인을 밝혔다는 데 있지 않아요. 이건 아예 학문의 판도를 바꿔버린 말 그대로 사회라는 것을 연구하는 새로운 과학의 탄생을 알리는 신호탄이었습니다. 바로 이 책, 1897년에 나온 자살론입니다. 이 책은 그냥 유명한 책 한 권이 아니에요. 그 전까지 사회학이라는 건 그냥 철학자들이 탁상공론하는 느낌이 강했거든요. 그런데 뒤르켐이 이 책에서 뭘 보여줬냐면 데이터를 가지고, 통계를 가지고 이렇게 과학적으로 사회 현상을 분석할 수 있다는 걸 증명해낸 겁니다. 인간의 가장 내밀하고 개인적인 선택인 자살조차도 과학의 수술대 위에 올릴 수 있다는 걸 보여준 정말 기념비적인 사건이었죠. 물론 그렇다고 뒤르켐의 이론이 완전 무결한 건 아닙니다. 당연히 비판도 많죠. 가장 큰 비판은 아니 그래도 그렇지 사람의 우울증이나 심리적인 고통을 너무 무시한 거 아니냐는 거예요. 충분히 일리 있는 지적이죠. 또 그가 사용한 데이터가 대부분 19세기 유럽 남성들의 데이터였다는 한계도 명확하고요. 하지만 그런 비판에도 불구하고 그의 핵심적인 통찰, 즉 사회적 연결이 우리 삶에 미치는 거대한 영향력은 125년이 지난 지금도 놀라울 정도로 유효합니다. 자, 그럼 이 오래된 거인의 어깨에 올라타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21세기 한국 사회를 한번 내려다볼까요? 이 그래프를 한번 봐주세요. 2000년부터 2022년까지 우리나라의 자살률 변화입니다. 이 숫자들 여러분에게는 어떻게 보이시나요? 100년도 더 전에 뒤르켐이 그토록 씨름했던 그 문제가 지금 여기 우리에게 얼마나 아프고 현실적인 문제인지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여기가 핵심입니다. 왜일까요? 뒤르켐의 눈으로 보면 지금 한국 사회는 그가 연구했던 19세기 유럽 사회와 놀랍도록 닮아 있어요. 눈부시게 빠른 산업화, 전통적인 대가족 공동체의 붕괴, 그리고 숨막히는 무한 경쟁. 이게 다 뭘 의미할까요? 바로 뒤르켐이 말했던 아노미 상태의 특징들이죠. 삶의 규칙은 계속 바뀌고 사람들은 각자 도생하며 극심한 고립감을 느끼기 쉬운 사회가 된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문제에 어떻게 대응하고 있을까요? 여기 우리나라의 국가 자살 예방 계획들을 보면 정말 흥미로운 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개인의 정신력을 강화하자는 구호에 그치는 게 아니라 사회 전체의 시스템을 바꾸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점이요.
사회적 안전망을 만들고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돌보는 시스템을 만들려는 것.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보지 않으셨나요? 바로 뒤를킴 이론의 핵심과 정확히 맞닿아 있는 겁니다. 네, 이게 바로 21세기형 듀르켐적 해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이라는 급격한 변화에 개인이 속수무책으로 당하지 않도록 안전망을 만들어서 아노미를 줄여주는 것. 또 사회복지 시스템을 통해 고립된 사람들을 다시 공동체와 통합시켜주는 것. 그리고 내 주변 사람의 어려움을 알아차리고 손을 내밀어주는 게이트키퍼 교육이나 정신과 상담을 받는 걸 이상하게 보지 않는 문화를 만드는 것. 이 모든 게 결국엔 흩어진 개인들을 다시 연결하고 끈끈한 사회적 연대를 복원하려는 노력이죠. 자,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여러분께 던지고 싶습니다. 100년이 훌쩍 넘는 시간 동안 세상은 정말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변했죠. 하지만 우리를 살게도 하고 또 죽게도 만드는 이 보이지 않는 사회적 힘, 그 본질은 과연 얼마나 달라졌을까요? 우리 각자의 삶을 움직이는 이 거대한 힘에 대해 한 번쯤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